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우리는 64회 토픽 읽기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2번부터 3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고르기. 이게 이제 지문을 읽고 이 정도의 지문을 읽고 이제 맞는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32번부터 34번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여기 내용과 이 지문의 내용과 같은 거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이 지문, 이 컨텐츠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34번은 그렇게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2번 나비박사 석주명은 나비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름을 지어준 생물학자이다. 1931년부터 나비를 연구한 그는 한국의 나비가 총 844종이라는 당시의 분류를 248종으로 수정하였다. 날개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한 기존의 분류가 틀렸음을 배추 흰나비 16여 마리의 무늬를 비교해서 밝혔다. 또한 그때까지 한자어나 외래어로 명명된 나비에 떠들썩 팔랑나비와 같은 고유어 이름을 지어주는데 앞장섰다. 네. 과학에 대한 내용이군요. 사이언스. 그래서 과학에 대한 내용, 거기에 이제 석주명이라는 나비를, 버터플라이, 나비를 연구한 사람의 한국의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학자, 생물학자 이런 석주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설명문인데요. 이 설명문을 한번 한 문장씩 한번 볼까요? 나비박사 석주명, 박사 닥터, 그죠? 버터플라이, 석주명,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비의 종류를 분류하다, 이름을 짓다, 생물학자. 네, 이걸 한번 볼까요? 나비는 나비. 그래서 나비박사,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비를 뒤에 조금 표현이 나오는데 studied butterfly 나비를 연구한 그런 닥터입니다. 나비 박사. 그래서 나비의 종류 kind, type 이것을 classify 분류하다 sort classify 하면 동사고요. 명사로 쓰면 classification, categorization, 그래서 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물학자, biologist, 그래서 생물학자, 그래서 과학자면 뭐 scientist, 그래서 과학자 중에도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박사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생물학, 그래서 생물학, 생물학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석주명은 생물학자죠. 어떤 생물학자냐면 분류하고 이름을 지어준, 그죠? 그래서 나비의 여기는 이제 종 이렇게 해서 나비의 종류, 나비 종을 이름 지어주고 아까 이름을 짓다 그냥 named, be named 이러면 이름을 짓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분류한 그런 생물학자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1931년부터 나비를 연구하다, study,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나비가 총 몇 종? 844종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classify, 분류를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아니다, 248종이라고 수정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하다, study, 공부하다. 이제 연구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아니면 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언제 1931년에는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844종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리바이스, 그러니까 수정하다. 이거는 우리가 뭐 글씨도 이렇게 잘못 썼으면, 틀리게 썼으면 이거를 이렇게 딜리트, 지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248종이라고 오히려 그저 줄였죠. 나비의 종류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studied butterflies, 그래서 나비를 연구했던 그 시점이 이제 처음이 1931년인데, 그때 그 석주명은 248종으로 이제 수정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844종이던 그때 당시 그 한국에서의 그 나비의 종류를 844종에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줄였을까? 그죠? 그게 나오겠죠? 왜 줄였는지. 날개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하다. 기존의 분류가 틀렸음을 어떤 나비를 보고 배추 흰나비 16만 마리의 무늬, 패턴을 비교하고 그래서 밝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 그 다음에 모양, shape, 그 다음에서 판단하다, judge, decide.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 그 다른 종이라고 판단했던 그저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 방식이 이제 틀렸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추 흰나비 하면 여기는 캐비지 화이트 버터플라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캐비지 하면 배추 희다, 그죠? 나비, 그래서 배추 흰나비, 그것을 밝히다,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기존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날개의 그런 무늬라든지 패턴, 무늬나 아니면 쉐입,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이걸 다른 종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16만 마리의 그 배추 흰나비를 패턴, 그 무늬를 비교하면서 이 조금만 다른 거, 이거는 그냥 차이일 뿐이지 다른 종은 아니다 라고 이것을 밝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이제 더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였냐면 아까 840 요 정도의 그 분류를 200 몇 개의 종으로 그죠? 바꾼 거.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이죠. 이 사람이 한 일. 한자어 외래어로 명명되다. 떠들썩하다. 팔랑나비. 팔랑 이게 뭘까요? 고유어. 그래서 한국 언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어휘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자어 하면 차이니스 캐릭터, 차이니스 랭귀지.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어휘를 한자어,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어, 그 다음에 foreign, 그래서 외국어, 그래서 외래어. 그래서 한국어에는 고유어, 요거 고유어, 네이티브 텅그에서 네이티브 랭귀지 뭐 이렇게 해서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이 세 가지로 한국어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한자어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르면 한국말을 잘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한자어와 외래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명명되다 하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다, 아까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한자어나 외래어로 되어 있던 나비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들썩하다 하면 시끄럽다, 노이지, 그래서 시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떠들썩하다. 그래서 팔랑나비함은 스키퍼, 그래서 이렇게 팔랑거리다, 나비가 팔랑거리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 이런 거를 팔랑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사람 팔랑귀야 이렇게 하면 누구 말에 이렇게 누가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말하면 이런가? 네, 이런 거를 팔랑,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네,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는 떠들썩 팔랑나비, 예, 플로터링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떠들썩 팔랑나비라고 이제 고유어 이름을 네이티브 워즈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한자어나 외래어로 그러니까 이름 붙여졌던 그런 나비의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석주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내용이 같은 거, 네, 1번 석주명은 한국의 나비를 총 844종으로 분류하였다. 네, 844종이었던 거를 248종으로 수정하였죠. 네, 그래서 1번은 X. 석주명은 나비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맞습니다. 그죠? 한자어나 외래어로 이름이 있는 거를 고유어로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석주명은 자신의 배추 흰나비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분류가 이렇게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했던 이거가 이제 틀렸음을 뭘로 밝혔냐면 배추 흰나비를 연구하는 것으로 밝힌 거죠. 4번 석주명은 나비의 날개 모양이 다르면 종이 달라짐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가 이랬다라는 거죠. 조금만 날개 모양이 다르거나 아니면 아까 그 무늬가 다르면 다른 종이라고 했는데 그거 같은 종이다. 이거를 밝힌 거죠. 그래서 32번의 문제 우리가 나비 박사 석주명을 만나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33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모두 다 설명문입니다. 이제 세이빙,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축의 방식을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으로 나눠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차량 구입이나 주택 마련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한 통장에 집중하여 저축하는 것이 세로저축이다. 반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여러 통장에 분산하여 저축하는 것을 가로저축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빨리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세로저축을, 은퇴 후의 생활까지 고려한다면 가로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저축의 방식을 두 가지,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저축의 방식, 저축하다 방식, 그 다음 가로저축, 세로저축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축은 돈을 모으다. 그래서 saving이라고 하고요. 가로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 세로, width, height 이렇게도 보는데 지금 가로저축이나 세로저축은 이 horizontal, 그래서 가로, 우리가 수평선? 네, 그렇게 표현하는 수평, 수직, 그 말을 안 썼네요. 그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평이라고 하는 horizontal, 그 다음에 그 수직이라고 하는 vertical.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저축, 세로저축. 아까 여기 horizontal, vertical. 그래서 가로, 세로 이 저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축의 방식을 여러 가지 저축이 있지만 적금, 예금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을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가로저축이냐, 뭐가 세로저축이냐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구입, 차를 구입하다, 주택 마련, 집을 마련하다, 특정 목적, specific purpose, 그래서 한 통장에 집중하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차량 구입하면은 차를 사다. 여기에 보면 buying vehicle, buying a car, 이렇게 해서 차를 사는 거 이게 차량 구입이고요. 주택 마련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building a house하고
buy a house 같은데 buying. 그래서 집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그렇죠. 이런 게 주택 마련. 보통은 buying a house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주택 마련은.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다, 포커스, 한 통장에 다 넣는다는 거죠. 이런 게 세로저축. 그래서 여러 통장에 집중, 아니, 한 통장에 집중하는 게 세로저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 세이빙 이 표현을 했는데 버티클 세이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티클 세이빙이 집중하는 것이다. 그죠? 한 통장에 그죠? 다양한 특정 목적, 다양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은 가로저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 뭐와 같은 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 통장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다? 세로저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가로저축을 봐야 되겠죠. 반면 그죠? 반대로 장기적으로 다양한 목적, 아까 특정 목적과 반대죠. 다양한 목적, 자금을 그죠? 분산하다, 저축하는 거, 이걸 가로저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보다 단기적으로, 반대는 단기적입니다. 장기, 단기. 그래서 long term 장기적이다, short term 단기적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펀드, 자금, 머니, 캐피탈. 그래서 자금을 통장, 북뱅크, 그죠? 뱅크북, 뱅크북. 네, 통장에 분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통장에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 통장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multiple, 아까 이제 various purpose라는 그죠? 다양한 목적.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multiple account,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한 통장이 아니라 싱글 뱅크북이 아니라 여러 통장에 이제 분산하는 거, 이런 것을 가로저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 장기적 반대 단기적 short-term 그죠? 단기적으로 빨리 목돈은 많은 돈 그죠? 만들고 싶으면 세로저축을, 그 다음에 은퇴하다, 퇴직하다 이런 말 나오네요. 은퇴 후의 생활까지 컨시더 고려하면 가로저축. 그래서 목돈은 많은 돈, 그죠? lump sum 해서 large sum of money, 그래서 많은 돈을 목돈이라고 하고요. 은퇴하다, retire, 이게 은퇴하다, 동사는 retire고요. 퇴직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고려해서 감안하다, 이렇게. 그래서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고 싶으면 세로저축을, 그죠? 그 다음에 그 은퇴 이후의 삶을 고려한다면 가로저축을, 헷갈려. 가로저축을 이렇게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좀 가셨나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거, 노후 준비에는 세로저축이 유리하다. 아까 이제 그 노후라는 것이 은퇴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세로저축이 아니라 아까 여러 곳에 분산해야 된다라는 가로저축, 그죠? 가로저축입니다. 세로저축보다 가로저축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세로저축을 하느냐 가로저축을 하느냐 결정하는 거죠. 2번도 X. 3번 저축의 목적이 다양하면 가로저축이 유용하다. 여기 다양한 목적에 따라 분산하여 저축하는 거, 이거 가로저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가로저축은 장기적으로 있을 때 효율적이고요. 단기적 계획은 아까
세로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헷갈리시나요? 네, 그래서 저축의 방식을 우리가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그런 글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34번. 처음 보는 말이 나오죠. 네, 책가도. 네, 책가도에 대한 내용인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내용입니다. 책가도는 책장과 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방구 등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이라는군요. 학문을 중요시하는 왕의 바람과 출세를 원하는 양반의 마음이 더해져 책가도는 궁중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에는 상인과 농민계층으로도 확산되면서 그 형식도 자유로워졌다. 그림에서 책장 대신 작은 탁자가 활용되기도 하고 일상용품이 그려지기도 했다. 네, 여기에는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신분사회, 왕, 양반, 상인, 농민계층 19세기 보면 우리가 그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선시대 이때 19세기 당시에 어떤 그 신분 사회가 있었는지를 조금 알면 이 내용을 더 이해하기 좋겠네요. 그 다음 책가도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책가도예요. 이건 이제 병풍으로 만든 건데 책가도는 이렇게 북쉘프, 책장과 책, 그 다음에 문방구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을 책가도라고 합니다. 책가도는 책장과 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방구 등을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책장, 책가도는 그냥 고유 이 명칭이에요. 이 책가도라는 그런 그림 이름을 책가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방구 볼까요? 그래서 책장은 북쉘프. 그래서 책장과 책, 북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현. 그래서 문방구, 스테이셔너리. 그래서 문방구를 파는 곳은 문구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볼펜,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을 다 문방구라고 합니다. 문구 줄여서 문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책가도는 그림입니다. 다양한 문방구, 그죠? 그 책장이나 책과 같이 다양한 여기 약간 좀 다르게 표현했네요. 요것도 세 가지 책장, 책, 문방구 등을 그린 그림이 책가도입니다. 학문을 중요시하는 왕의 바람과 출세를 원하는 양반의 마음이 더해져 책가도는 궁중, 사대부 발전하였다. 그래서 왕, 킹. 그래서 학문, study, learning. 그래서 아까 공부하다, 연구하다 동사로는 그렇게 쓰이지만 명사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출세하다, success, 성공하다 이런 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분사회의 명칭.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양반. 한국식 표현은 그냥 양반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노블맨, 젠트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과 양반, 나중에 아까 상인, 농민 이렇게도 나왔었죠. 그래서 궁중하면 court, 그래서 사대부, 이 nobility, 그래서 양반 사회, 사대부, 왕의 그 장소, 궁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왕의 바람이 보태졌다라는 것이죠. 학문을 원하는 왕의 바람과 그 다음에 아까 양반, 그죠? 출세를 원하는 그 양반의 마음이 더해져서 이 책가도가 발전을 더 했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 궁중과 그 다음에 사대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 다음, 처음에는 아까 왕과 이제 양반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19세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는 상인,
그 다음에 농민계층으로 확산되면서 그 형식도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상인계층, 농민계층. 그래서 이제 merchant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사람, 셀러, 뭐 이렇게 파는 사람과 그 다음에 farmer, 농민. 그래서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클래스, 이렇게 계급, 계층. 그래서 확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조금 더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거고, 형식, 형식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in the 19th century, 그래서 19세기에는 그 폼이 조금 더 형식이 그죠?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농민과 상민 계층에 더 급속하게 퍼지면서 조금 더 그 형태가 자유로워졌다. 예전에는 조금 더 그 사대부나 그 궁정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그 형식이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거고, 그림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를 설명하네요. 그림에서 책장 대신 작은 탁자가 활용되기도 하고 일상용품이 그려지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는 책장하고 책하고 문방구 이렇게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테이블, 스몰 테이블, 작은 탁자가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용품,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 여기 너무 재밌었어요. 에브리데이 아이템. 매일 사용하는 용품, 그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탁자가 이제 그려지기도 했고, 그죠? 뭐 대신 책장 대신에 작은 테이블, 작은 탁자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들이 그려지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글을 읽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가도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책가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봤고요.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왕은 책가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아니죠. 책가도가 이제 아까 왕의 바람, 왕이 그거를 바랬다라는 거죠. 학문을 중요시해서 이거를 발전시키게 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부정적, 네거티브 퍼셉션, 굉장히 긍정적, 그래서 부정적의 반대 긍정적이었습니다. 왕은, 그죠? 2번, 그래서 X. 2번, 점차 다양한 계층에서 책가도를 즐기게 되었다. 아까 여기 보면 확산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왕과 아까 양반, 그죠? 그 다음에 후기,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하면 후에는 상인과 농민계층. 그래서 초기가 아니고 후기의 책가도에 일상용품이 주로 그려졌다. 아까 책장 대신 작은 탁자가 활용되고 일상용품이 그려지기도 했다. 뭐 주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책장과 책 이렇게가 중심이 되었겠죠. 3번도 X. 책가도는 왕의 바람으로 그림의 형식에 바뀌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의 바람으로 책가도가 이제 발전을 했고 그 후에는 농민계층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아까 보면 사회 과학자, 나비박사 석주명도 나왔고요. 그죠? 나비박사 석주명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저축, 사회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과학, 사회, 문화, 역사. 한국의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는 걸 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만드느라고 수고했는데 이 내용들은 토픽스쿨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못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토픽스쿨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차분하게 단어 이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면서 다시금 정확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